안녕하십니까. 그 종로기술사학원의 그 전임 강사로 있는 윤성민 교수입니다. 오늘 118회 건축 시공기술사에 대해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부분인데요. 자, 1교시 부분에서는 현재 기출문제 현황으로 나왔던 게 총 5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5문제. 아예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예. 그래서 안전관리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죠. 그 다음에 거푸집공사의 수표 연결제와 가세 설치 방법. 얘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교수님 용어에서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서술로 나왔어요. 예. 서술로 나왔는데 얘가 용어로 나왔어요. 그러면 서술로 나왔던 게 용어로 나옵니까? 네. 용어로 나왔던 게 서술로 나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용어나 서술이나 여러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기둥철근의 이음 위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왔어요. 예. 어디에서? 서술에서. 서술로 나왔던 게 용어로 나왔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작업 시 유의사항, 그리고 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텔레스코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어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서만 빼고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이 서술로 나왔어요. 근데 유의사항을 적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순서를 알아야 유의사항을 적죠? 그쵸? 그 다음에 자, 건축구조물에서 내진보강공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서술로. 뭘로? 기존 건축물. 그 다음에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서술로 나왔어요. 얘가 뭘로 나왔다? 용어로 나온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SSG 공법. 얘도 마찬가지로 05년도 후반에 용어로 나왔어요. 최근에 안 나왔을 뿐이에요. 예. 그러면 얘가 그렇게 했을 때 봤을 때 약 38%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침서, 건축기술 지침서에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되면 건축기술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 물질보건, 안전보건자료 같은 경우는 지침서 55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연결제하고 가세 설치 방법도 역시 지침서 4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철근의 이음 위치도 마찬가지로 지침서 33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스코핑에 관련 사항도 지침서 1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이제 건축기술 지침반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폐강됐어요. 듣는 사람이 없어갖고 별로. 예.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하니까 동영상 하시는 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서 수강을 해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서 유사문제 현황, 용어 같은 경우에 13문제 중에 5문제 정도가 출처가 됐어요. 그래서 약 38%를 하고 있는데, 자, 건설 작업용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초고층 건축물 현장의 리프트카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라고 서술로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소성수축균열과 자기수축균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17년도 후반에 나왔죠. 네, 17년도 후반에 나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 건조수축하고 자기수축이라고 해갖고 용어로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소성수축균열로 바뀌었죠? 네?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수축은 또 나왔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면 합성 슬라브의 전당 철근 배근법 했는데 얘도 서술로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합성 슬라브의 일체성 확보 방안과 공법 선정 시 유의사항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럼 일체성 확보 방안이 뭐예요? PC공법에서 전단 연결 천물이지 뭐 말이 필요 없죠. 그쵸? 맞죠? 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기둥 철근의 이음 위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타설 후 기둥과 벽체의 피복 두께가 설계 기준과 다르게 시공되는 원인.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수직 철근의 이음 위치. 그쵸? 수직 철근의 이음 위치가 뭐 기둥 철근이지. 말이 필요 없지. 그쵸?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말만 살짝 바꾸면 굉장히 갑자기 난해한 표정을 지면서 시험 보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고 막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쵸. 서브노트를 정리해서 유사 문제를 자꾸 적어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그림도해가 됐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레벨 1, 레벨 2 가면 70문제, 50문제 작성하죠? 그쵸? 그 작성하는 데에다가 그것만 문제만 작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거기다 유사 문제를 갖다 포스트잇을 붙여놔야지.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조져야 돼, 말아야 돼? 조져야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만 조금만 바꾸면은, 이거 50문제, 70문제에서 안 나왔던 건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창의성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유연성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는 거야. 기술사 시험은요, 순발력, 유연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정확성 있어야 돼, 정확성.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한다라는 거지. 바로 이 수직철근의 이음 이치가 바로 뭐예요? 기둥철근이지.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건축 구조물의 내진 보강공법. 요거 같은 경우에도 주동수압, 수동투압이 아니죠. 이거 잘못 적었는데. 문제 11번이, 보시면은, 건축 구조물의 내진 보강 공법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재진, 면진, 내진 공법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여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존 학교 건축물 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공법이라고 해갖고 나왔어요. 그게 말로만, 뭘로 바뀌었어? 건축 구조물로만 막 바뀌었을 뿐이야. 그쵸?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기출문제나 기출문제 근접하고 합성된 그 문제로 출제된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소송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그쵸? 그쵸? 그 다음에 합성슬랍의 전단철근의 배근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예요? 다 합성된 거다. 합성된 거다. 그렇게 봤을 때 13문제 중에 10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77%.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용어가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좀 쉽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번 시험보다는 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걸요? 아, 그래도 선택할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걸? 왜? 합성돼 있어도 요거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잖아. 그쵸?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용어 시험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예. 10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선택해갖고 쓸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그러면 10개 정도를 다 선택을 해가지고 썼는데, 그죠? 그러면 합격이 될 것이냐? 용어 점수가 잘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본인이 쉬우면 남들도 쉬워요. 그쵸? 본인이 10개 선택하면 남들도 10개 선택한다, 안 한다? 10개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번 용어 시험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가 좌우가 돼요? 뭐가 좌우가 될까요? 예? 뭐가 좌우가 될까? 용어든 서술이든요. 용어든 서술이든 이 채점 기준은 바로 키워드, 논지, 아웃풋이에요. 예. 그 다음에 기술사 시험은 거기에 경험되는 거, 실효성, 창의성을 요구를 해요. 이런 것들이 아마 합격을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분석을 계속 좀 해볼게요. 자, 2교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아예 똑같이 나온 문제는 있다, 없다? 없어요. 0%야. 예, 0%입니다. 근데 기출문제 중에서 유사문제로 나온 것들은 6문제가 다 나왔어요. 다. 예. 2교시도 조금 여러분이 봤을 때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조금 쉽다는 생각이 여러분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걸요? 아마? 예. 근데 아마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문제 선택하는데 지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교시 때.
지장 없었죠? 솔직히 2교시도 여러분, 왜냐하면 유사하게 나온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레벨 1이나 레벨 2에서 70문제, 50문제 해주셨던 분들은 요거 보면은 4문제 선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사문제 현황을 보면 건설진흥법 시행령 중에 다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고시 어쩌고저쩌고 안전관리 업무,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16년도 중반에 용어로 설계 안정성 검토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선택을 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지. 왜? 법령이니까. 기준 문제 이 문제는. 예. 국가법령처에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가 나와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여기 프로세스 보시면 지금 모범답안 보시면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라고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해갖고 제14조 일반사항 1항서부터 몇 가지 있죠? 총 6항까지 있어요. 예. 얘를 적어줘야 돼. 근데 이거를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렇다면 이 문제를 선택해갖고 비스끄름하게 적었다. 예를 들어갖고 정확하진 않지만 비스끄름하게 적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왜? 선택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선택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아마 출제자들이 만든 모범답안도 법령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어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문제 2번 잭서포트 강간 시스템의 서포트의 특징과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얘도 마찬가지로 16년도 중반, 12년도 중반, 16년도 후반에 나왔어요. 지침서 473페이지, 지침서 479페이지 나와 있어요. 얘도. 근데 잭서포트하고 강간 시스템 동반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나온 거지. 그쵸? 과거에는 잭서포트라고 용어로 나왔어요. 용어로. 몇 년도에? 16년도 중반에. 그 다음에 12년도 중반에 강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조립 해체 시 주의사항 또는 붕괴 원인 및 대책이라고 갖고 나왔어요. 서술로. 그 다음에 16년도 후반에 강간 서포트 시스템 해갖고 적용 범위, 특성, 조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서술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 레벨 1, 레벨 2에 있는 70문제하고 50문제에 잭서포트 시스템 동바리가 다 나와 있다고. 실제로. 근데 그거를 개무시해버리고 에휴, 저 학원에서 또 숙제시키는구나. 그냥 또 그 생각하고 가면 조지면 오늘도 또 떨어졌네요. 또 떨어졌네. 그쵸? 그러나 그거를 눈여겨보시고 자주 반복해서 보셔서 아이템을 외우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쵸? 그럼 아이템을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레벨 1이나 레벨 2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요? 아이템에 대해서? 암기법 여러분한테 드리잖아요. 그쵸? 그쵸? 정말 그 레벨 1이나 레벨 2에서 나오는 70문제, 50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자, 레벨 1에서 나와 있는 70문제 예. 그 다음에 레벨 2에서 나와 있는 50문제 근데 이 70문제와 50문제는 뭘 기준으로 여러분 작성해요? 그림도 해가지고 작성하죠? 그쵸? 근데 그림도의 책을 한번 지켜보세요. 아이템이 몇 개 정도 있나? 한 문제당.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이템이? 그림도에? 예, 20개? 아니, 한 문제당. 한 문제당. 몇 개 정도 될까요, 소장님? 아, 네, 소장님 말고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0개? 예, 비슷한 것 같아요. 12개 정도 있어요. 12개 정도.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 몇 개 나와요? 840개 나와요. 예, 아이템이. 그 다음에 곱하기 12개 하면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250, 600개라고 나오죠, 600개. 그쵸? 그러면 요거 두 개 다 합치면은 몇 문제 나와요? 1440개 나와요. 1440개 아이템을 외웠는데 그거를 갖다가 서술을 못 풀겠어? 용어를 못 풀겠어? 본인 생각하기에 어떨 것 같아? 풀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암기법 만들어드리고 암기법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암기법 작성해가지고 또는 아니면 교수님들이 주시는 암기법에 대해서 외워오세요, 외워오세요 그렇게 해도 개무시한 경우가 있었다 없었다. 일단 업무가 바쁘잖아, 회사 업무가. 그쵸? 그 다음에 또 와이프도 애도 좀 봐달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가야 된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잖아요. 그쵸? 예.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보면은 결국엔 못 외워. 그러면은 요번 시험도 떨어지고 다음 시험도 떨어지고 그 다음 시험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그럼 나중엔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소장님? 날짜를 정해야 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때는 내가 무조건 집에 가정에 내 봉사하겠다. 그날 빼고는 어디가 있어야 돼? 예? 도서관 가 있거나 독서실 가갖고 어떻게 해야 돼? 숙제하고 외워야 되겠죠. 맞아요? 예.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죠.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한테 봉사해. 그리고 평일엔 공부해.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이 그만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느니 내가 하겠다고 그래. 예. 너 나오라고 그래. 그냥 내가 할 테니까. 예. 실제로 제가 아는 모 교수님이 계세요. 모 교수님이 기술사 합격할 때 그랬대요. 한 2년 동안 계속 떨어지니까 와이프가 같이 건축가 CC래. 근데 나중에는 열받아갖고 그 와이프가 그랬대. 나오라고 내가 할 테니까. 맨날 떨어진 주제에 뭐 공부하고 있냐고 그랬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맨날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몇 회 만에 끝내야 돼, 여러분, 최소한. 3회나 4회 안에 딱 끝내야 돼. 1년 안에 조져야 돼, 무조건. 짤탱이 없이. 아니면 와이프, 남편, 아새끼들 전부 다 등 돌리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시험이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안 보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그쵸? 공부 안 하면. 어때요, 소장님? 맨 끝에 있는 소장님 어떤 것 같아요? 그쵸? 예. 똥마른 강아지 새끼 마냥. 그쵸? 예. 화장실 가도 제대로 안 싸고 나온 것 같은 느낌. 그쵸?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끝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기로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레벨 1이 되든 레벨 2든 정규반이든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바쁜 사람이 어딨어? 대한민국에서. 교수님은 안 바쁘세요. 난 더 바빠요, 여러분. 나는 더 바쁘다니까. 여러분보다 더 바빠. 왜? 난 투잡 뛰잖아. 나는 동부 엔지니어링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전에 제 신안에 있을 때나 삼성에 있을 때 현장 소장을 했고 지금 동부 엔지니어링에서 감리 단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나는 회사 업무는 회사 업무대로 봐야 돼. 학원 일은 학원 일도 봐야 돼. 맨날 야근이야. 더 바빠. 그 와중에도 공부하고 있어, 나는. 여러분 강의하려고. 이 분석한 거, 분석해갖고 만들어낸 게 누군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 그러려면 지침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구글로 아니면 우리 교재로 다 찾아봐야 돼. 그래, 안 그래?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 더 바쁘겠어, 안 바쁘겠어? 바쁘겠죠? 그러나 와이프랑 상의를 했지. 어떻게? 네.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정말 봉사를 하겠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놀러 가. 짤탱이 없이. 근데 나머지 시간은 학원이나 아니면 회사 일에 집중한다 이 말이죠, 업무에. 그러니까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 결단력이 없으면 맨날 그냥 똥마른 강아지 새끼 마냥 맨날 그냥 적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발표 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장님? 예, 조금 쉽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럼 소장님이 그렇게 느꼈으면 남들도 다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면 남들도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해서 발표하기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그쵸? 한 달 한 10일 정도 남았을 거야. 한 달 10일 때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일단은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뭐 시험도 끝나고 했는데 한 잔 할까? 뭐 수업도 시작해서 그쵸? 예. 그동안은 공부한다고 회식도 안 갔는데 그쵸? 부서장 와가지고 야 오늘도 안 갈 거냐? 그러면 아 오늘 시험 끝났는데 가야죠. 이러고 또 가고 그쵸? 예. 그러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 예. 발표하고 나면 또 떨어져가지고 한 달 반 남은 거지. 그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결국엔 3년, 4년, 나중에 5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10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임팩트 있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여러분 오늘 총평 듣고 가면 저녁 시간에 6시에 이제 서술반 시작하죠? 예? 그럼 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집에 가면 안 돼. 강의 듣던가 아니면 도서관으로 직행하던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 발표 날 때까지. 그래야지 그 전에 남은 시간이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깝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 한 달 반 동안 탱탱이 놀아버리죠? 그쵸?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다 까먹어. 다 까먹어.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설사 합격해도 어떻게 돼? 그날로 그냥 끝난 줄 알아? 2차 면접 있죠? 예, 면접 때 다 생각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 쓰던 걸 어떻게 해야 돼? 말로 표현해야 돼. 말로. 면접.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소장님? 공부해야 되겠지.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돼.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야. 예, 발표 날 때까지 느낌이 자기가 합격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어야 돼. 자, 쓸데없는 말 했죠. 어쨌든 간에 쓸데없는 말인 거 아닌가? 예. 괜찮은 말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생콘크리트 펌프 합성 시의 막힘 현상의 원인 그리고 예방 대책, 막힘 발생 시 조치 사항. 이것도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앞손간 막힘 발생 품질 저하 원인 및 대책. 얘도 뭐야? 똑같은 문제야.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문제라니까, 진짜로. 그러면 교수님 원인 대책만 물었는데 그러면 막힘 발생 시 조치사항은 어디 있습니까? 조치사항은 엑스트라로 써놔야지,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아니야.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 15년도 중반에 압송 시 폐색 현상에 대한 원인 대책을 또 물어봤어. 문제가 서술로. 얘도 똑같은 문제야. 원인 대책 물어봤지만 막힘 발생 시 조치 상황 갖다가 어떻게 해? 엑스트라로 넣어줘야 돼, 말아야 돼?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자, 깽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본 게 뭐예요? 깽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이번에는 제작 시 고려 사항하고 케이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에 18년도 전반기 뭐라고 그러냐면 깽폼의 구성 요소하고 제작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적어놨어. 관련 사항이 뭐야? 예? 관련 사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검토사항, 고려사항. 예. 맞죠? 내 말이 틀렸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도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지침서에. 지침 몇 페이지? 492페이지에 나와 있어, 얘가. 예? 그 다음에 철골조 건축물의 내와 피복의 필요성 및 공법 설명에 대해 설명하시오. 12년도 후반에 나왔었고요. 16년도 전반에 나왔어요. 어떻게? 12년도 후반에는 건축물의 내와 피복의 종류와 성능 기준 검사 방면에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서술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뭐야? 공법 설명하고 필요성이잖아. 맞죠? 그쵸? 예? 그러면 우리 그림도에는 뭐라고 돼 있어? 내와 피복하는 목적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목적 나와 있어. 걔가 필요성 아니야? 예? 맞죠? 맞아, 틀려. 대답을 좀 해봐요. 예,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야. 그 다음에 내와 피복의 종류, 그 다음에 시공식 유의사항. 종류 아니야, 종류? 공법 설명이? 맞죠? 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친근감 있게 이번 시험은 봤을 거예요. 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왜? 정확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오늘도 또 미끄러지죠. 즉 다시 말해서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한다 못한다. 물어본 것에 대답을 못하지. 선택을 딱 순간적으로 해서 친근감 있게 다가오니까 내 앞이 보기니까 그쵸? 야 그래갖고 딱 적으려고 딱 했는데 없어. 생각이 안 나. 공법 종류가. 그러면 어떻게 됐다? 조졌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암기법 열심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한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셔. 자,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가 뭐예요? 표준바닥 구조지, 표준바닥 구조. 말이 필요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얘가 라멘조, 그 다음에 또 뭐야? 벽식, 혼합, 라멘조, 무령판 구조에 대한 단면 상세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표준바닥 구조가 나와 있어요. 법률 국가법령처에 가보면 별표 5에 그때는 얘를 다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어려웠겠어. 단면 상세를. 근데 지금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면 표준바닥 구조, 라멘조가 됐든 벽식 구조가 됐든 하나만 좀 적어주면 돼. 그럼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닌데. 그쵸?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뭐야? 시공시 유의사항을 물어봤어요. 시공시 유의사항을. 그러면 현장에 있는 시공시 유의사항을 적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된다, 안 된다? 될걸요? 현장에서의 시공시 유의사항을 적어주는 게 더 좋을걸? 점수가 더 잘 나올걸? 실질적인 얘기는 국가법령정보처에 가면 시공시 유의사항이 아니라 품질관리 및 시공 방법이라고 그래갖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예. 여기 보시면 모범답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시공 방법이. 그 국가법령청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런데 더 현장감 있게 내가 시공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표준바닥 구조 하는데 완충제 집어넣죠. 그쵸? 완충제 집어넣는데 벽대기 부분, 벽대기 아니라고 얘기하면 벽체죠. 예, 옛날 노가다라 죄송합니다. 벽체 부분에다가 완충제 집어넣으면 잘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포공구리 칠 때 걔를 어떻게 고정시켜준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적어주면은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겠지. 그쵸? 예. 그 다음에 16년도 후반에 공동주택공사에서의 표준바닥 구조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서술로. 결국에 물어본 거는 표준바닥 구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의 기출문제이거나 그쵸? 구칠문제이거나 합성된 출제 경향은 6문제 중에 6문제 100%가 다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상규시 보면 기출문제 현황을 보면 6문제 중에 한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아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라고 얘가 유리공사에서 로이율의 코팅 방법별 특징 및 적용성에 대해서 설명하죠.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언제? 16년도 중반에. 지침서 133페이지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가.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이거나 기출문제 중에서 유사문제 현황 부분은 6문제 중에 5문제가 나와서 총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V의 수행 단계 및 수행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는 공년도 전반에 건축 설계 단계에서 V 적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죠. 맞죠? 왜? 봐봐 물어본 게 수행 단계, 수행 방안이죠. 그쵸? 그럼 절차 안에 방법하고 단계별 문제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절차 안에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유사 문제지. 예? 그 다음에 용어에서 16년도 전반에 V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13년도 중반에 건축공사 V의 법적 요인과 적용상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셔라고 나왔어. 그러면 개선 방안이나 문제점을 발췌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수행 단계하고 수험 방법을 알아야지만이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을 쓸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니까 유사 문제긴 하지만 V에 대해서 알고만 있다면 충분히 적을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근데 막상 V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아마 이 모범답안 부분에서 상교시의 이 V에 관련된 사항들은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쵸? 예. 근데 해본 사람은 쉽게 다가올 수 있어.
V를 해본 사람은. 그죠? 예. 그럼 교수님은 V를 하셨나요? 네. 제가 세종시에서 행복청의 V위원이에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V를 자주 하겠죠. 왜? 돈 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아주 아름답게 적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구조물의 부등치마 원인 및 방지 대책. 너무 쉽죠? 이런 거는. 그쵸? 기술지침서 266페이지하고 268페이지. 근데 얘도 합성 문제야. 뭐, 부등치마하고 그 다음에 언더피닝에 대해서 같이 물어봤어요. 그쵸? 물어본 게 총 3개를 물어봤어. 그래서 98년도 전반기, 10년도 전반기는 부등치마 원인 및 대책. 그 다음에 08년도 후반기하고 16년도 전반기는 언더피닝 공법의 종류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19년도 전반에는 용어에 대해서 언더피닝이라고 나왔어요. 바로 117회 때 문제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도 거푸집에 대한 고려화 증가 치갑 특성, 치갑 증가 요인을 묻는데 결국에 물어본 건 뭐예요? 치갑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치갑에 대해서. 그쵸? 치갑 시의 고려화증, 그쵸? 치갑 시의 특성, 치갑이 증가하는 요인,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자, 벽체 두께에 따른 14년도 중반에는 벽체 두께에 따른 치갑, 그쵸? 얘가 뭐야? 치갑 특성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생콘크리트의 치갑. 생콘크리트의 치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치갑의 증가 요인하고 치갑의 특성을 알아야지 적을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 다음에, 거푸집 치갑의 특성 및 치갑에 미치는 요인. 야, 여기 특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치갑에 미치는 증가 요인. 요 2개. 그러면 요 고려화중만 안 나온 것 뿐이에요. 추가된 것 뿐이야. 그쵸? 예. 네.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어디 나와 있어? 기술지침에도 나와 있다는 문제죠. 자, 기술지침에 안 나와 있구나. 그쵸? 그 다음에, 자, 문제 5번. 도심지 초고층 공사에서 철골 세우기 단계별 유의사항. 단계별 유의사항. 서술하시오. 12년도 전반하고 17년도 후반에 나왔어요. 뭐라고? 철골 세우기 공사에서의 점검사항에 대해서 시공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점검사항이 뭐 시공 단계별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맞죠? 예? 똑같이는 안 나왔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철골 세우기 공사의 수정 작업 순서와 수정 작업 시의 유의사항도 어떻게 나와 있어? 시공 단계별 아니에요? 시공 단계별? 철골 세우기 할 때? 그쵸? 예. 자, 철골 공사, 세우기 공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기둥부터 먼저 세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해? 계측해, 안 해? 계측하겠죠? 수직도 관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해? 본조임 하기 전에 예비조임 하죠? 예비조임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 철골볼을 걸어야 되겠죠? 맞아요? 자, 철골볼 걸어놓고 다시 계측해요, 안 해요? 계측하죠?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이나 수정작업 순서나 똑같은 얘기 아니야. 시공 단계별 순서나. 그래, 안 그래요? 단지 시공 단계별 순서는 뭐야? 먼저 기초 앵커버터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예? 주각부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철골 기둥 세우는 거 지금 보세우고, 그죠? 수직도 체크하고, 그 얘기만 지금 빠졌을 뿐이에요. 그 앞에 부분이 다 얘기가 되니까, 그죠? 자, 문제 6번. 외부 석재공사에서 화강석의 물성기준, 화승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물성기준은 기술지침에 384페이지에 나와 있고, 품질관리는 기술지침 394페이지에 나 있어요. 예. 그래서 석재공사에서 화강성의 물성기준과 언제? 16년도 중반에 나왔던 문제 중에 물성기준과 자재반입 검사에 대해 설명하죠. 물성기준은 여기서 한번 언급이 됐고, 16년도 중반에. 그 다음에 19년도 전반기, 즉 117회 때 뭐예요? Non Grouting Double Fastener 방식, 석공사의 건축공법이라고 해갖고 용어로 나왔던 이 공법에 대해서 품질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이거나 근접 합성된 출제 경향은 6문제 중에 6문제가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쵸? 맞나요? 네. 자, 그래서 4교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이게 적은 걸 보니까 적은 것 때문에 칸이 모자라가지고
요거는 유인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4기시 부분의 기출문제 현황을 보면 6문제 중에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3번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 배리 오류로 인하여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유지가 잘못된 경우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죠. 얘는 똑같이 나왔어. 언제? 16년도 중반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보면 기출문제 출제 중에서 유사 문제 현황을 보면 6문제 중에 4문제가 출제돼서 68%. 그래서 건설 리스크 관리 대응 전략과 건설 분쟁, 클레임 발생 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얘는 02년도, 03년도, 01년도, 05년도, 19년도에 나왔습니다. 02년도, 03년도 후반에는 뭐가 나왔냐면 리스크 대응 전략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건설공사에서 리스크의 요인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서술로 나왔어요. 01년도, 05년도, 06년도 후반에는 클레임에 대해서 나왔어요. 클레임에 대해서. 뭐라고? 건설공사의 클레임의 추진 절차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렇게 나왔어요. 서술로. 네. 그렇다면 리스크와 클레임을 알면은 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상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할 때도 이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클레임하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 부도 요거는 문제를 냈어요. 실제로. 예.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건설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작년만 해도 건축법 현장이 총 18% 줄어들었어요. 올 상반기에는 약 8%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건설경제라고 하는 그 신문 있죠?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정단가 확보하라고, 건축 적정단가 확보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나 포스코에서 얘기를 들으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몇 프로가 줄어들었어요? 몇 프로가 줄어들었을까요, 소장님? 몇 프로가 줄어들까요, 현장이 지금? 약 한 40% 정도 줄어들었대요, 실제로. 예. 발주된 게 없으니까 수주한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포스코도 내가 물어보니까 약 40% 이상이 지금 현장이 내년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 끝나는 현장이 그렇게 많대. 그러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뭐가 좋아져요? 뭐가 나빠져요? 협력업체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클레임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17회 때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문제예요. 나온다고. 꼭 나올 거라고. 예? 눈여겨봐야 된다고. 내가 그 모의고사반 레벨 1, 2에 강의를 이제 들어가진 않지만 내가 그 담당하는 교수한테 이거 꼭 얘기해라. 꼭 얘기해라. 그냥 누차 얘기했던 상황이야. 근데 결국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어떻게? 2개 합성돼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보시면 흙막이 계측관리의 목적, 계측관리 수립 시 고려사항 및 계측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지침서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02년도 후반에 계측 목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방 계측 다음 측정 대상의 계측 항목, 계측 기기, 계측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실제로. 그 다음에 10년도 전반기에 계측 고려사항이 나왔습니다. 지하 흙막이 공사에서 고려해야 할 계측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쵸? 그 다음에 14년도 후반에 계측기의 배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도심지 지하 흙막이 공사 시 계측기의 배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19년도 전반기, 즉 117회 때는 배측기의 위치 선정, 기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그쵸? 맞나요? 예. 네. 이게 다 짬뽕된 거예요. 요번 문제. 그쵸? 또, 그 다음에 계측 목적하고 계측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엑스트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사항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준 양생 28일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로 정하는 이유와 압축 강도 시험의 합격 판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얘도 15년도 중반, 17년도 중반에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15년도 중반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과 구조체, 관리형 공시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더라면 압축 강도에 대한 합격 기준에 대해서도 안다 모른다 알 수밖에 없겠죠. 그쵸? 엑스트라로 들어갈 테니까. 맞아요, 틀려요? 연관된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17년도 중반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28일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될 경우 현장의 처리 절차와 구조물 조치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나왔다면 28일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라는, 왜 설계 기준 강도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현장 처리 절차하고 구조물 조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 법정 시간 근로 단축에 따른 공기 단축 부족으로 동절기 마감 공사 시공이 증가되는 것이 예상되는 바 문제 6번이죠. 이에 따른 마감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8년도 중반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벨 1, 2에서 늘 얘기했던 얘기예요. 제가 담당 교수들을 하고 그 다음에 수험생들 상담 받아놓으면 52시간 나온다. 52시간. 왜? 엊그저께 여러분 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뭐 듣는다 해갖고 대담 보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그 송현정이었나? 이현정이었나? 송현정 그 아나운서인가 기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52시간이 내년도에는 50인 이상 기업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대책은 뭐가 있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잖아. 그게 실제로 사회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내가 레벨 1, 2 담당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수험생도 상담 받으러 올 때마다 늘 얘기했던 게 뭐야? 52시간 나오고 52시간. 왜? 사회 이슈니까. 지금 여기 보면 최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뭐예요? 52시간이에요. 52시간. 주 52시간. 그쵸? 예? 주 52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년도 중반에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축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 문제를 눈여겨보고 여러분이 서브노트를 정리를 해놨다라면 그러면 이번 시험도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쵸? 예. 근데 이런 문제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구체적인 정답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진짜로. 그냥 내 생각 갖고 적으면 돼. 내 생각 갖고.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채점자가 논문을 준비하나 봐. 아니면 출제자가 논문을 준비하던가. 그래갖고 그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통계 자료로 써먹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 생각대로 그냥 적어주면 웬만하면은 거의 60점 줘요. 웬만하면. 이렇게 시사성 있는 문제들은. 따라합니다. 시사성 있는 문제는 무조건 선택해서 조지고 가자.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기출문제이거나 근접하거나 합성된 출제량은 6문제 중에 5문제가 출제됐어요. 총 84%. 그러니까 아마 선택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었겠죠. 근데 미기출이 하나 있었어요. 미기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미기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선매립시, 결로방지제에 대한 선매립시의 하자 유형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거는 미기출이에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근데 이슈화되고 있어요. 최근. 어떤 얘기냐면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현재 그 아파트 공사하면서 그 결로방지제 왜 우리 확장하잖아요. 그쵸? 확장할 때 그 옆쪽에다 결로방지제 단열재를 붙이는데 20mm짜리를 붙이는데 걔를 타설 부착을 했을 때 걔가 찢겨지고 뜯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박락이 일어나고. 예. 그렇다고 해서 후시공을 하자니 그만큼을 또 거푸집 공사에서 셋백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만큼 두께가 안 나와. 그러면 벽지 바를 때 또 머리가 아파. 그래갖고 요새 선매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타설할 때마다 얘가 찢겨나가. 실제로 박락이 되고 나중에 또 뭐 그게 본드바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곰팡이 주고 막 그래. 이제 거푸집에다가 못질만 하면은 얘가 못 견뎌나요. 거의 대부분 본드바리 하고 못질까지 해줘야 돼, 얘를. 그래야지 타설할 때 얘가 안 찢겨나가.
그나마. 철사로 조여주던가 또. 별짓거리를 다 해야 돼. 근데 알폼에다가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많지가 못해요, 실제로. 예. 그러면 알폼에다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자재업자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할 리가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알폼이 좋은 게 코팅면 자체가 굉장히 알폼은 매끈하기 때문에 나중에 견출이나 아니면은 견출이 훨씬 쉬워요. 수지 미장 할 일이 없어. 면이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 근데 면이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 어떻게? 선매립 때는 결로 방지제는 뭐가 문제가 돼요? 면이 매끈매끈하니까 박리박락이 잘 된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결로 방지제를 선매립했을 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박리제 발라줘야 돼, 말아야 돼. 알폼도 발라줘야 돼. 일부는 안 그러면은 찢겨 나가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중견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화성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 품질점검위원이거든요. 하여간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그쵸? 학원 강의도 해야지, 회사도 다녀야지, 뭐 점검위원도 다녀야 되지. 그쵸? 근데 점검을 다녀보면 뭐 동홍건설, 그 다음에 시티건설, 그 다음에 뭐 모아건설, 그 다음에 세영리첼,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뭐 생각이 안 난다. 우미, 뭐 그 다음에 또 어디였더라? 한 몇 군데 있어요. 그쵸? 뭐 중흥건설 뭐 이런데 중견업체를 가보면 다 거기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매립해갖고 결로방지제를 타설 부착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왜 찢겨 나갔냐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적하고 왜 이거 보수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이슈화돼서 미기출 문제로 나왔던 상황. 그래서 이 문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파트 공사, 공동주택 하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쉬웠을 테고 경험이 없는 분들, 나는 뭐 라면조만 했어요, 철골조만 했어요, 이런 일반 건물 위주로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다소 어려움을 좀 느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생각됩니다. 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해드리면 채점 기준을 한번 보면 늘 수험생들한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채점 기준을 알아야지 채점자가 요구하는 대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이 쓰는 답안지는 누구한테 보내는 러브레터예요. 채점자한테 보내는 러브레터죠.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잘 보여야 돼, 채점자한테. 정답이, 자, 합격 답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이 없어요. 예. 물론 출제자들이 모범 답안을 갖다가 채점자들한테 주기는 해요. 출제해놓고 채점할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 채점할 때는 내용을 보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절대성을 가장한 상대평가예요. 그쵸? 맞죠?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긴 한데 절대성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성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술사 시험에 정답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10년 내내 봐야 돼. 기술사 시험은 정답이 없어. 내가 쓴 답이 정답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당역에 가면 S학원이라고 있어. 그분의 그 서모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책에 있는 수험서 내용을 갖다가 보고 쓰면은 떨어집니다. 기술지침서나 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험서 다 보면 안 되겠네. 그죠? 네. 그 말은 명백하게 틀렸어요. 왜? 수험서에 있는 내용들, 즉 수험서에 있는 글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서 교수님 말 맞다나 논문이나 아니면 법령이나 아니면 어디죠?
기술 지침서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 그나마 그 긴 문장들을 짧게 그나마 요약을 해준 거야. 그나마. 근데 여러분은 시험장 가고 더 짧게 써야 되지. 왜? 100번 안에 적어야 되니까 더 요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서를 참고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수험서를 참고를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길잡이가 됐든 그림도해가 됐든 용어 설명책이 됐든 수험서를 참고를 해야 된다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맞죠? 수험서를 참고를 하되 거기서 창의성과 유연성과 순발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논리적으로 적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적는다는 얘기는 뭐야? 예? 논리적으로 적어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적어줘야 되죠? 왜 논리적으로 적어줘야 되는지 일단 궁금해. 나는 왜 논리적으로 적어줘야 되는지. 왜 논리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수장님? 이유가? 왜 논리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수장님? 자, 따라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자, 여러분 정답 있어? 사지선당이야? 아니죠?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죠. 맞아요? 네. 그럼 논술 시험이 아니에요. 논술 시험인데 논리력을 가지고 적지 않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지. 논술 시험인데 개무시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논리력이란 것은 뭐예요? 논리력이란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원인을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연관된 대책을 추정하고 추론해 나가는 게 논리력이겠죠. 기술사 시험에서. 그쵸? 그렇다면 그 논리력이라는 것은 뭐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관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논리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순이 틀리면 안 돼요. 어순이.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주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여기서 보면은 자, 문제 2번. 2교시에서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자, 잭 서포트, 강간 시스템 서포트의 특성. 맞죠? 그쵸? 2교시 문제 2번. 자, 2교시 문제 2번 보면 잭 서포트하고 강간 시스템 서포트의 특성과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고 물어봤죠. 그쵸? 그쵸? 문제도 그렇게 물어봐. 문제도 논리력 있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잭 서포트는 무엇입니다. 정의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잭 서포트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시공시 유의사항, 설치시 유의사항을 적으려면 어떻게 돼? 순서와 유의사항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설치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유의사항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업무를 보면서 공문을 쓸 때가 있다 없다. 또는 PT 자료를 만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면 그때는 6하 원칙에 의해서 적어줘요? 6하 원칙이 아닌 것에 적어줘요? 6하 원칙에 의해서 적어줘요. 보고서는 아니면 공문은 다 그렇게 쓰면서 왜 기술사 시험은 6하 원칙에 의해서 안 적어줘? 즉 다시 말해서 6하 원칙대로 적어주는 게 논리력이에요. 어순이 틀리지 않게. 무슨 얘기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잭 서포트는 무엇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특성 물어봤잖아. 특성이 뭐예요? 필요성도 되고 목적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여러분 특성이나 특징에서 장점은 곧 목적이자 필요성이야. 똑같은 말이야. 말만 바꿨을 뿐이야. 내용 들어보면 똑같아. 자, 물어볼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잭 서포트의 특성 보시면 봐봐. 일반 서포트가 아닌 대형 잭 서포트를 사용한다. 잭 서포트를 사용하는 목적 맞아요? 잭 서포트를 사용하는 필요성 맞아요? 잭 서포트를 사용하는 적용 사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말만 바꿔주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일반 서포트는 한 번당 1.5톤의 하중을 부담한다. 잭 서포트를 사용하는 필요성 맞아요? 잭 서포트를 사용하는 목적 맞아요? 잭 서포트의 장점 맞아요? 맞죠? 네, 다 똑같은 말이야. 따라합니다. 특징 중에서 장점은 필요성이나 목적이나 적용 사유가 된다. 그게 곧 Y예요, Y. 자, 잭 서포트는 무엇입니다. 잭 서포트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잭 서포트는 이러한 단계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상대방을 설득력 있게 얘기할까요, 말까요? 설득력이 있겠죠. 맞아요? 그냥 잭 서포트는 무엇입니다. 잭 서포트는 무엇입니다.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자, 잭 서포트는 이렇게 시공해요. 잭 서포트는 유의사항도 이렇고요. 잭 서포트는 이래요.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잭 서포트는 무엇입니다. 잭 서포트는 왜 할까요? 따라서 잭 서포트의 순서는 이렇고요. 잭 서포트의 유의사항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연관 지어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논리력이에요. 이런 얘기지. 내가 우리 수험생들 보면 참 답답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 뭐냐면 결론부에 고루사항을 적어. 결론부에. 엑스트라 우리 보면은 엑스트라 부분에다가 치급 하중에 대한 고루사항을 적어. 시공 다 끝났는데 본론부에서. 그때 검토하라고. 고루사항이 곧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검토죠, 검토. 그쵸? 시공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1번에는 뭐 잭 서포트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적어놓고 잭 서포트 특성에 대해서 적어놓고 설치 시 유의사항 적어놓고 나서 잭 서포트 설치 시 고려사항 이렇게 적어놨어. 이 시공 다 끝났는데. 그죠? 그러면은 연관지어서 오는 게 논리력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논리력이 X가 된단 말이야, X가. 엑스트라로 집어넣는 것들이. 즉, 다시 말해서 연관지는 게 잘 이렇게 흐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문 쓸 때 육하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러나 그러므로 따라서 이해 이렇게 육하 원칙을 적듯이 아니면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보고할 때 그렇게 적듯이 똑같다고 얘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수험서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야 돼, 말아야 돼? 베끼지 말아야지. 수험서에 있는 내용만 베끼되 어떻게 얘대로 적어줘야지. 논술 시험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아웃풋, 답안지의 구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0문제, 70문제, 레벨 1, 2에서 70문제, 50문제 할 때 다소 얘기를 하잖아요. 다소. 많고 적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게 답안지 아웃풋이란 말이야. 답안지에서 예를 들어 내구성 저하 딱 했는데 내구성 저하에 대한 이유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적어놨어. 그리고 나서 철근 부착력 저하 그건 1번, 2번만 적어놨어. 그러면 내구성 저하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적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보인다, 안 보인다? 있어 보이겠죠? 그 다음에 부착력 저하는 내가 전문 지식이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그 다소라는 거에 대한 답안지 구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전문 지식이 더 있습니다. 내가 더 전문가답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유식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레벨 1, 2에서 왜 교수들이 그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다소가 중요하다고. 왜 원장님이 다소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 점수를 더 주세요라고 내가 유식한 척을 하기 위해서 다수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무시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뭐야? 아웃풋이야, 아웃풋. 답안지 구성. 응? 자, 거기서 경험을 얘기하고 실효성을 얘기하고 창의성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게 플러스가 돼야지 합격이 된단 말이야. 어? 자, 예를 들자면 경험은 뭐야?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뻥 까버리면 돼, 안 돼? 어? 말이 안 되게끔 경험한 걸 갖다가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금방 알아본단 말이에요, 채점자들이. 그 다음에 그 공법에 대해서 또는 그 말에 대해서 결론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그 공법이 최근 트렌드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지. 그쵸? 예? 자, 예를 들어갖고 이런 거야. 선단 확대 말뚝을 해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EXT 파일이죠? 그쵸? EXT 파일이 요새는 용접 안 해요. 볼팅 해버려요. 그쵸? 그럼 볼팅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적었어. 최근 트렌드 아니에요. 최근 트렌드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실효성이죠, 실효성. 그쵸? 예? 요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 합격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 책대로 적으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책대로 적으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모든 수험생들이 자, 예를 들어갖고 책대로 적었어요. 예? 그러면 몇 %만 뽑아요, 여러분? 10% 내외죠? 그러면 1000명 보면은 100명만 뽑아야 돼. 그러면 100명이 똑같은, 900명이 다 수험서 내용대로 똑같이 적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뽑을 사람 있어, 없어? 없겠죠?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수험서에 있는 내용대로 수험서대로 적으란 얘기 아니라 수험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되 거기서 뭘? 키워드, 정확성과 논리력과 아웃풋을 다소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경험화시키고 실효성화시키고 창의성 있게 적어주면 합격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 경험화라는 건 뭐냐? 경험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나의 현장 경험, 물론 수험서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 그쵸? 맞죠? 예. 네. 근데 나의 현장 경험이라고 여러분들 PT나 PT 자료나 아니면 공문에다가 나의 현장 경험 이렇게 적어요? 안 적죠. 모 현장의 실패 사례, 모 현장의 적용 사례, 모 현장의 개선 사례, 전파 이런 식으로 공문에다 적어요, 안 적어요? 그렇게 적죠? 그쵸? 시험도 마찬가지. 경험화를 적으려면 모 현장의 경험 사례, 실패 사례, 개선 사례라고 적어줘야지 나의 현장 경험이 아니라.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실효성에 관련된 문제도 무슨 문제야? 중점 관리 방안, 품질 관리 방안, 안전 관리 방안, 주요 공사 포인트, 현장 점검 사항, 구조적 관리 방안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겠죠. 여러분 공문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료 만들 때 다 이렇게 이런 문구 쓰잖아. 그죠? 그래놓고 왜 시험 문제 가서는 나의 현장 경험 아니면 시공시 주의사항만 적냐고. 그러면 교수님 이 실효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품질 관리 방안을 다 외워야 됩니까? 중점 관리 방안 다 외워야 됩니까? 주요 공사 포인트 외워야 됩니까? 현장 점검사항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지. 외울 필요 없죠. 뭘 적어줘야 돼?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적어주면 더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난 현장 경험이 없어요. 맨날 본사에서 공무원 봤어요. 아니면 나는 감리 출신이에요. 난 공무원이에요. 그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죠. 그럼 뭘 적어줘야 돼? 걔를 여러분 수험서에 나와 있는 시공시 주의사항 있죠? 얘를 말만 바꿔주는 거야, 말만. 그러면 그럴듯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창의성 뭐야? 비교표 적어줘, 비교표. 비교표를 뭘로? 하나, 두 개로 적어주면 되죠. 그림도 해보면은 비교표가 공정별로 다 나와 있어요. 3개 비교한 것도 있고, 2개 비교한 것도 있고. 2개만 비교해도 돼. 뭐 3개씩이나 비교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100분 안에 적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그쵸? 예. 그러니까 비교표 적어주면 돼, 창의성. 따라서,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유로폼하고 알폼하고 나왔어. 알루미늄 폼에 대한 조립시, 특성과 조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엑스트라로 어떻게 본론부 적어주고 나서 비교표 적어줄 때 뭐야? 알폼하고 유로폼에 대해서 비교해서 적으면 좀 좋겠죠.
그러면서 유로폼보다 알폼이 훨씬 더 경제성이 좋아요. 공기가 단축돼요. 원가가 절감돼요. 그 얘기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논리라는 건 바로 연관지어서 가는 거예요. 연관지어서. 그래서 요 경험화 실효성, 이 창의성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고 본론부와 연관지어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부에서. 그러면 훨씬 더 답안이 어떻게 보여요? 풍부해 보이겠죠? 그쵸? 이게 공개 강좌하면서 왜 팁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어, 내가. 그럼 교수님, 그게 진짜로 맞나요? 맞지! 여러분, 내가 윤스터디 하면서 합격률이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다른 학원에서 온 사람들은 다 빼고, 다른 학원에서 합격했다, 뭐 했다, 이런 거 다 빼고, 무조건 순수하게 윤스터디에서 합격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100%? 아니, 100%는 아니고, 거짓말이지. 총 95명이 수강했거든요? 그때까지 수강한 사람이 5년 동안에. 근데 95명 중에 제가 48명을 합격시켰어요. 그래갖고 약 한 48%인가 49%,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합격시켰어요. 제가.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저 채점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속 수험생들을 트레이닝 시켰던 이유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강남을 좀 살려야겠다. 그래서 강남에 이제 출강을 가는데, 이 본원 교수진들이. 그래갖고 이제 모의 스터디를 제가 해요, 강남에서. 그래갖고 거기서 합격률을 확 올려버리려고 내가. 내 모토가 그거야.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합격시킨다, 야. 짤탱이 없이. 예. 본인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지, 나는 합격률만큼은 자신 있어. 그리고 정확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시키는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모의 스터디를 모의고사 레벨 1을 이제 본원 말고 강남 분원에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출제자의 의도를 트레이닝 시키는 연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왜? 묻는 말에 답하니까. 그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총평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한 5분 쉬었다 갈까요? 한 30분이면 될 것 같은데, 뭐 키워드 얘기만 좀 해주면 되잖아. 그죠? 네. 네. 솔직히 여러분 출제 경향하고 어떻게 적는 게 더 궁금했잖아, 이것보다는. 이거는 뭐 어차피 보면 되는 거고. 그쵸? 네. 어쨌든 요거 한 3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한 5분만 쉬었다가, 네. 요거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평을, 그래서 강론을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말씀드렸고요. 118회 모범 답안을 보시면, 문제 1번, 안전관리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요거는 이제 용어로 기출이 돼 있고 저희 수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용어 설명책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론부 키워드는 결국에는 뭐냐면 2번에 보면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저장 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개인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된다. 이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론부에 보면 MSDS의 법적 기준이 나와 있죠. 이 법적 기준을 적어주던가 아니면 우리 수험서에 보면 적용 대상 물질이 있어요. 그 적용 대상 물질을 적어주셔도 돼요. 예. 그리고 거기 보면 MSDS 시행 시의 유의사항 이렇게 적어놨죠. 그쵸? 예. 뭔가가 좀 틀리지. 여러분이 쓴 거랑. 그쵸? 그 다음에 건설 작업용 리프트입니다. 요것도 같은 경우에도 리프트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전동 주행 상승시 리프트카, 그 다음에 하역 작업용 리프트, 하역이 아니라 하역 작업이죠. 하역 작업용 리프트카. 그 다음에 워킹 플랫폼. 워킹 플랫폼은 상승하거나 하강하면서 일종의 그 유압식 비계죠. 예. 초고층 공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게 이제 리프트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리프트의 종류는 전동 주행 상승시 리프트, 하역 작업용 리프트, 상승 리프트, 워킹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용어를 제가 본원에서 이제 용어 강의를 하다가 이제 강남 분원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본원에서도 제가 얘기할 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용어에서의 키워드는? 명사죠, 명사. 플러스 뭐죠? 숫자라고 그랬었죠, 제가. 숫자. 플러스 뭐죠?
특성이라고 그랬죠. 특성. 이걸로 구성이 된다라고 제가 용어에서 정의 부분은 이걸로 구성이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명사라든가, 명사. 자, 보세요. 유해성, 위험성, 저장 방법. 이런 건 명사 아니에요?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 외에 특성까지 적어준다라면 충분히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쓴다 안 쓴다. 채점자는 판단이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특성에 관련된 얘기들을 언급해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용어 그 숙제할 때 서브노트 만들 때 1, 2번 만들 때 요게 관련된 내용대로 여러분 요약을 해나가면 결국에 본론부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 여기서 마찬가지로 분리별 특성, 전동 주행식 상승 리프트. 얘가 뭐예요? 우리 현장에서 렌탈 많이 그러죠. 현장에서. 그쵸? 얘 가지고 덕트 작업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뭐 단열재 치부하고 뭐 이런 거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전동 상승식 리프트다. 그 다음에 하역 작업용 리프트는 뭐예요? 지게차지, 지게차. 자재 내려야 되잖아. 지게차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 그쵸? 지게발이. 그쵸? 걔도 리프트지. 그죠? 그 다음에 가설용 호이스트카, 리프트카. 그 다음에 워킹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이음 종류. 요거는 이제 완전 미기출 문제죠. 요거는 장충동 BMW. 그죠? 우리 서술 시간에 장판지랑 안기법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내용 적어주시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요것도 미기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용어책에 보면 미기출 문제로 나온 것 중에 철근 콘크리트의 부착 영향 요소라고 나온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예. 영향을 주는 요인 해갖고 나온 게 있어요. 미기출 문제로. 아, 요게 또 아름답게 나왔어. 그래서 또 본론부로 부착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피복 두께, 철근의 표면 상태, 콘크리트의 강도, 물 결합 대비를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봐도 우리 학원의 수험생들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단지 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 요약해야 돼요. 100분 안에 적으려면. 그래서 서브노트 숙제하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용어 설명책이든 길잡이든 그림도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한 그림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투시도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100분 안에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돼. 서브노트 안 만들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마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합격자 답안지들 또는 합격자 서브노트들 여러 번 많이 봤을걸?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걸? 예. 근데 또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합격자 답안지가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채점할 때는 합격자 답안지일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의 합격자 답안지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창의성과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실효성, 경험화, 그죠? 논리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05년도 아니면 뭐 10년도에 합격한 분이 서브노트 줬어. 그러면 그 서브노트 자체는 그 당시에 합격할 수 있는 답안지 몰라도 지금 트렌드의 답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지금 교수들이 얘기하고 교수들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수험서들을 갖다가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요약하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쓴 서브노트, 남이 쓴 답안지 절대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한테. 기숙사 시험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내가 쓴 답안지가 최고의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콘크리트의 소송 수축 균열하고 자기 수축 균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안지를 보시면 아예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예? 그쵸? 예. 자,
소송 수축 균열은 뭐예요? 자기 수축균열은 뭐예요? 아래 위로 만드는 것보다 옆으로 횡으로 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채점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래서 예시식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정의, 관련 도해, 원인 대책해갖고 나와 있죠? 결국에는 소송 수축균열에 하고 자기 수축균열에 대한 출제자 의도는 원인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거푸집의 수평 연결제와 가세 설치 방법이에요. 예, 얘는 한마디로 모든 용어는 거의 대부분이 포괄적 문제거든요. 뭘 써도 돼. 뭘 써도 돼, 솔직히. 근데 이렇게 찍힌 문제로 나오니까 방법을 물어본 기준이나 방법, 뭐 순서 이런 걸 물어본 경우에는 찍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수평 연결제하고 가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는 동바리가 3.5m 이상 초과된 경우에 높이 2m마다 양방향의 수평 연결제를 뭘로? 직교 방향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세 설치 방법도 마찬가지로 단일 부재 기울기가 60도 이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바리 등과 동바리 밑등과 결속하는 경우에 동바리 가세점의 교차점까지 거리가 300mm 이내로 하며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제가 아까 말하고 뭐라 했죠? 숫자와 명사와 숫자와 특성이라고 했죠. 여기 숫자가 300mm 나오죠? 그러면 정확성이 있어 보여, 안 보여? 정확성이 있어 보인다. 그죠? 자, 문제 7번. 합성 슬랍의 전단 철근 배분 방법. 이거는 뭐예요? 합성 슬랍의 일체성 확보 방안이겠죠? 그래서 전단 철근 배분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야, 솔직히 얘기해서. 배분법을 제가 모범답안 만들려고 수없이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 찾았냐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구조 설계 기준에서 나왔어. 야, 이걸 어떻게 적냐, 솔직히. 패스해야지, 이런 거는. 그쵸? 예, 짜증나는 문제야, 솔직히.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철근 콘크리트의 기둥 철근의 이음 위치. 예. 이것도 출제자 의도는 이음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력이 작은 곳, 기둥은 바닥에서 500mm 이상, 높이는 4분의 3 이하 지정을 한다. 그 얘기를 적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힘 압축을 받는 경우, 순수 축압중을 받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돼요. 힘 압축하고, 그 다음에 순수 축하중을 받는 경우 이 두 가지는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3번, 4번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술 지침과 이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적어줬다면 정말 아름답게 적은 거고, 두 개만 적어줬어도 틀린 답은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정지토합이 주동토보다 더 큰 이유. 굉장히 이 문제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쵸? 이 토질역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은 쉽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얘기예요. 여기 토합의 크기를 보시면 그래프 나와 있죠. 주동토합, 정지토합, 수동토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띠장 간격을 제가 용어 시간에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띠장 간격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좁아진다고. 흙막이 공사에서. 예.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수동토합하고 주동토합이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 얘를 기준으로 보면 보시면 여기 부분, 요 하단 부분이 점점 어떻게 토합이 증가돼요, 안 증가돼요? 증가되니까 띠장 간격이 어떻게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띠장 간격이 이렇게 있다가 이때는 조밀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슬라브 칠 때 지하층에서 벽체에 올리려고, 옹벽 올리려고 할 때 많이 걸린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처럼 바로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토합 개수의 차이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지토합이 주동토합보다 크기가 크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0번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작업 시 유의사항 및 순서. 이건 결국은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텔레스코핑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아마 지난번 용어 시간에도 제가 본론에서 강의할 때 텔레스코핑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순서를 알면 유의사항은 바로 적을 수 있다 없다? 적을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시공 순서는 반드시 이미지화 시킨다. 예. 그림으로 그려놔야 돼. 여러분 시험장 가면요. 글씨로 써놓은 건 절대 생각 안 나요. 근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는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공 순서만 알면 시공시 유의사항은 그 그림 보고 여러분이 적어줘도 나쁘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수님, 그럼 시공시 유의사항은 수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해야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시공시 유의사항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건축구조물의 내진보강공법. 기존 학교 건축물의 내진보강공법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까. 출제경향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진공법의 특성이하고 아웃리거, 강접하, 가세, 전단벽, 투구, 내진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내진, 면진, 재진을 써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면진공법 같은 경우에는 뭐 공판 얘기해 주면 되고, 재진 같은 경우에는 TLD, TMD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MD, ALD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진 같은 경우에는 아웃리거하고 강접하 뭐 이런데. 용어에서 이걸 다 적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내진, 면진, 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SSG 공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공사에서 SSG 공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 SSG 공법하고 DPG 공법 비교를 해갖고 나왔어요. 05년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데크플레이트의 종류 및 특징. 이 데크플레이트의 종류 및 특징을 얘기해주면 결국에는 뭐예요? 미창거푸집 공법하고 그 다음에 구조체 공법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사항이죠. 예. 그래서 미창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뭐 스피드 데크니, 페로 데크니 이런 것들이 있죠. 보강금만 철거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구조체 공법은 뭐예요? 탈연거푸집, 비탈연거푸집, 그렇죠? 그 얘기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에요. 자, 2교시 물어갑니다. 자, 2교시는 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한 시공자 안전관리 업무. 아까 제가 총평 시간에 이제 출제 경향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굉장히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왜?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는 따라합니다. 무조건 패스하자. 예, 적어봐야 득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해가지고 제14조 일반사항 해갖고 일반 1항서부터 6항까지 쭉 나와 있어요. 예, 법령에 나오는 건데 이걸 무슨 수로 적어? 그쵸? 예. 그 다음에 문제 2번. 잭 서포트 강간 시스템 서포트 특성 및 특성과 설치사항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물어본 게 뭐예요? 잭 서포트하고 강간 시스템 서포트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먼저 풀게 되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문제의 조건을 봐야 돼요. 문제의 조건은 현재 있어요, 없어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없죠. 뭐 도심지 공사니 건축공사니 철골공사니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이 두 번째는 뭘 봐야 돼요? 물어본 게 뭔지 물어봐야 돼. 정확하게. 뭘 물어봤어? 잭 서포터하고 강간 시스템 서포트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서술에서 키워드라고 그래요. 용어가 아닌 서술에서는 물어본 거니까. 그쵸?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퀘션 1은 뭐예요? 퀘션 1은 특성이죠? 퀘션 2는 예? 유의사항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다가 키워드,
그 다음에 조건, 퀘션,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서술은. 그래야지 물어본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한다, 안 한다. 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잭 서포터하고 강간 시스템 서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자, 문제 3번. 생콘크리트 펌프 압송 시 막힘 현상의 원인 및 예방 대책과 막힘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문제의 조건은 얘는 뭐죠? 생콘크리트예요. 그쵸? 예. 경화된 콘크리트가 아니야. 생콘크리트야. 문제의 조건은. 맞아요? 그럼 그 문제의 조건을 갖다가 존중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손 드신 분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늘도 또 공부하네. 네. 또 공부하죠. 네. 조건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아니,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경화된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 봤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당연히 생콘크리트니까 문제의 조건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쵸? 그죠? 맞죠? 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그지? 자, 그래서 물어본 건 뭐예요? 펌프 압송 시의 막힘 현상이에요. 펌프 압송 시의 막힘 현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폐색 현상이죠. 그쵸? 예, 폐색 현상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키워드는 뭐예요? 폐색 현상이야. 그쵸? 그 다음에 퀘션은 뭐야? 퀘션은 원인, 예방대책, 그리고 막힘 시 조치사항. 3개를 물어본 거예요. 그쵸?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막힘 현상의 원인서부터 대책, 그 다음에 조치사항까지 쭉 다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나 좀 봐봐. 3개 물어봤는데 2개만 대답하면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 연습을. 문제 보고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키워드는 뭔지, 뭘 물어보는지, 문제의 조건은 존중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 초고층 공사야. 그럼 초고층 공사에서 초고층을 갖다가 존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도심지 공사야. 도심지 공사를 존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돼.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냐? 잭 서포트 강간 시스템이다. 물어보는 게 뭐야? 여기서도 막힘 현상이니까. 막힘 현상 뭐야? 폐색 현상이구나. 얘는 다른 말로 폐색 현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폐색 현상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앞서간 막힘 현상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폐색 현상이면 좆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사한 문제들을 자꾸 다뤄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아까도 얘기하지만 70문제, 50문제를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자꾸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50문제, 70문제를 만든 것 같고 적용을 해봐야 돼, 자꾸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답답해. 학교 가는 지름길인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본론부가 막힘 현상에 대한 조치사항하고 그 다음에 징후와 조치사항 얘기했었고 원인 대책을 얘기했어. 그리고 4번에서 고층, 초고층 압송 장비 설치 시 공사관리 방안 해가지고 뭐예요? 논리력 있게 연관된 부분을 언급했다, 안 했다? 언급했죠? 엑스트라로. 그쵸? 따라합니다. 결론부의 엑스트라는? 따라합니다. 결론부의 엑스트라는? 본론부와 연관되어 써주자. 예. 아시겠죠? 그냥 막 개념 없이 써주는 게 아니라 본론부와 연관되게. 그게 바로 뭐야? 논리력이에요, 논리력. 아시겠죠? 그게 연관지어서 나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뭐 논리력 하면은, 내가 뭐 학사 때 학위 받을 때도 난 졸업작품 했는데, 논문 써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논리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연관되어서 가기만 하면 돼. 그럼 교수님 진짜로 맞나요? 여러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은 그 논술 시험 보잖아요. 그쵸? 그거 하면서 걔네들이 주 교재로 삼는 게 뭔지 아세요? 논리야 놀자예요. 논리야 놀자. 논리야 놀자 1권, 2권, 3권 요만한 거 책 읽어보시면 나중에 내 말이 맞는 거 알 거야. 거기 그 얘기가 나와요. 비교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논리는 뭐야? 연관된 것끼리만
지어가지고 순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논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연관되어 있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조치사항 있잖아. 2번에. 예. 막힘 현상의 징후 및 발생지 조치사항 나와 있죠. 2번에. 그쵸? 네. 그 다음에 문제 4번 깽폼. 제작 시 고르사항 및 게이지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죠. 물어본 게 뭐예요? 깽폼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물어봤어. 게이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깽폼만 물어본 게 아니라. 게이지는 뭐예요? 발판이지, 발판. 그죠? 예.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깽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게이지 물어보면은 진짜 답답해. 요거 아는 놈 별로 없어,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예. 요거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얘기하는데 아파트 공사 저도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레미안 일즈 할 때.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샵 드로잉 검토하는 애들 있죠. 깽폼 가져왔을 때 샵 드로잉 검토하는 애들. 걔들밖에 몰라. 세팅할 때. 나도 공구장 했지만 그 공구장이 뭐 그 세팅할 때 그것까지 다 신경 써. 다른 거 신경 써야지. 애들한테 맡겨야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몰라. 솔직히 이거 선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이런 문제는. 그쵸? 예. 내가 선택하라고 해서 이런 건 잘 못해. 깽폼 쓰라고 하면 아름답게 쓰겠는데 게이지 쓰라고 하면 못 쓰겠어. 나도 솔직히. 근데 기술지침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게이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고르사항하고 그 밑에 보시면 게이지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요. 예. 기술지침에. 예. 근데 결국에는 발판이에요. 발판. 작업 발판. 예. 근데 게이지 그 깽폼 시공상세도 검토하지 않은 놈치고 어떻게 구성 요소를 다 알아. 게이지에 대해서. 안 그래요? 솔직히? 예.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문제 5번. 철골조 건축물의 내화 피복 필요성 및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물어본 건 뭐예요? 문제 조건은 철골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키워드는 뭐예요? 물어본 게 내화 피복이죠? 그쵸? 퀘션은 필요성이고 퀘션 2는 공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의 조건인 철골조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존중할 필요가 없지. 철골조 하면서 다 내화 피복하지. 내화 도장하고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쵸? 예, 그러니까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따라합니다. 문제에서 80% 이상은 문제의 조건이 존중할 필요가 없다.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솔직히 문제의 조건을 존중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뭐 우리 그 2교시에서 나왔던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뭐 행정공시, 뭐 대통령 시행령 이런 거는 존중해줘야지 법령인데. 그죠? 근데 뭐 철골공사, 도심지공사, 초고층공사. 자, 초고층공사에서 철골 세우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초고층공사나 고층공사나 저층공사나 틀려? 똑같아요, 여러분. 철골 세우는 방법은. 네? 그러면 도심지공사에서는 똑같아.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책이나 길잡이나 그림도에 나와 있는 대로 도심지공사의 특수성 또는 뭐 초고층공사의 특수성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죠? 그러면 문제 존중할 때 그거 써주면 되지. 여러분이 굳이 존중을 한다면. 그죠? 네.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공동주택 층간 철골조 내화 피복이죠. 그래서 내화 피복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주면 되고,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는요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적. 근데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같다 틀리다. 같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내화 피복 공법은 타설공법, 품칠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 이질재료 접합공법, 내화 도료공법까지 써주시면 아름답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서도 내화 성능 향상 품질 방안 해갖고 시공전, 그 다음에 소요비 중 피체크, 극한시 동결 방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림도에서 제가 적어온 거예요. 연관된 거죠? 그쵸? 맞아요? 예. 내화 피복 품질 공법에 대해 연관된 거를 써준 거예요. 자, 문제 6번.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시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조건이 뭐죠? 공동주택이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쵸? 예. 여러분, 나 좀 봐봐. 빌딩에서 표준 바닥 구조 하는 거 봤어? 소음 문제로 싸우는 거 봤어? 빌딩 공사하는데? 오피스 공사하는데?
반도체 공장 공사하는데, 예? 아니면 병원 공사하는데, 아니면 뭐 아톨 공사하는데, 아니면 예술회관 공사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요 위에다가 저기 뭐냐, 보복장치 만들고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아파트밖에 없어. 층간소음 방지하는 거는. 예?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쵸?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나 요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었어. 내가 안 그래도. 표준바닥구조 나올 거라고. 왜? 신문에 커다랗게 나왔거든. 요 위에다가 보복장치 만들어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열받아갖고 뭐죠? 소음기? 천정 위에다가 소음기 달아가지고 보복했다고. 그 보복 소음기인가요? 그거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신문 안 보시나요? 인터넷 신문 보잖아요. 네. 네이트가 됐든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그죠? 네. 나왔었잖아요. 이거 나올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표준바닥구조. 아니야, 다니까 나왔어. 내가. 네. 여러분 교수들이 우습게 가만히 그냥 강의만 하는 것 같죠? 분석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요? 네?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려고. 네. 그 다음에 상교시 봅니다. 자, 상교시 V의 수행 단계 및 수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물어본 게 뭐예요? 문제 조건이 있다 없다? 없죠? 자, 물어본 거 뭐야? V죠? 캐션 1은 뭐예요? 수행 단계고 캐션 2는 수행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선택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 아까 얘기한 대로 V 해보지 않은 놈은 진짜 쉽지 않아 해. 그래갖고 V 대상하고 선정 기준 수행 단계는 대상 선정서부터 실시까지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행 방안 좀 나와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길잡이 책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예. 여러분 길잡이 책이나 아니면은 그림도의 책 개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진짜로. 봐야 돼. 거기 나와 있다고 실제로.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 구조물의 부등치마 원인 및 방지 대책을 나열하고 언더피닝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구조물이죠? 그쵸? 구조물이 아니고 부등치마 일어나는 거 봤어? 당연한 조건이야. 그쵸? 문제의 조건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 문제의 조건을 만드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만드는 이유는 수험생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다. 예. 순간적으로 뭐 바닥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바닥 슬라브의 구배를 어떻게 했을 때 뭐 초고층공사 나오면 갑자기 가슴이 쫄아들어. 그죠? 예. 초고층공사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쫄게 말기 위해서 그런 거야.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겁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당연한 얘기. 물어본 게 뭐예요? 부등치마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본 게 또 있어. 뭐야? 언더피닝. 그쵸? 언더피닝하고 부등치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등치마하고 언더피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인 대책 얘기해주고 언더피닝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요새는 지금 이번 118의 문제는 합성된 문제들이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기부랑 과학기술통상부랑 지금 합의를 본 게 일본 기술사만큼 뽑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기술사회랑. 그래서 몇 프로 정도냐면 일본 기술사가 12% 정도 됩니다. 전체 건축기술자, 토목기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목 시공기술사는 토목기술자가 될 테고 건축기술자는 건축기술자가 되겠죠. 거기 한 12% 정도를 시공기술사로 지금 일본은 뽑고 있어요. 그만큼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나와야 되는데 아예 쉽게 나오면은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변별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쉬우면서도 약간 변별력을 만들어 주려고 합성을 만든 거야. 따라합니다. 합성을 만든 이유는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두 개 합성했는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면 어떻게 이 사람 점수 안 줄 수 있잖아. 그쵸?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꽈버리면 어떻게 문제 어렵다고 또 항의 들어오잖아. 기술사회에서. 그러니까 합성으로 만들어. 합성으로 요새 내가 요번 트렌드를 보니까. 그러면 교수님 119의 문제도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 겁먹지 말고
예. 거시기하게 공부하면 되겠죠. 예. 못 빠지게 공부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거기다 못 빠지겠다고 또 난 비속어 안 썼어.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다음 문제 3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부피에 대한 고류화 증가, 치갑 특성 및 치갑 증가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시오. 자, 치갑은 어디서만 발생돼요, 여러분? 나 좀 봐봐. 어디서 발생돼? 거푸집에서 발생되는 거야. 이거 여기 뭐야?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러면 거푸집 치갑 발생 안 되는데 봤어? 아니 거푸집 치갑이 여러분 이건 거야. 나 우리 현장만 해도 그래. 어제 와가지고 나한테 건주는 실명되면 안 되지. 권모 소장이 와가지고 단장님 하면서 얘 기둥하고 벽체 보만 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시려고요? 막 몇 루베 치시는데요. 한 800루베 치는데 한 280루베 정도만 그렇게 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그래서 왜? 다치다가 어떻게 되죠? 기둥하고 보호 앉혀놓고 다치다가 어떻게? 건물 돌아버려. 한쪽으로 쏠라버리면 실제로 여러분 제가 공구리 타설하다가 공구리 타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한층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건물 돌아가지고. 근데 요새 그게 일체 타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파로제 때문에, 파로제 때문에. 왜냐면 5시면 끝나잖아. 8시 시작해갖고 5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호 기둥부터 먼저 앉혀놓고 스라브를 타설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건물이 안 돌 거 아니에요. 그쵸?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붕괴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체 타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 때문에. 예. 그렇다고 물량이 딱 맞아 떨어지냐고. 공구리패 말 믿고 딱 나오고 기사 때 우리 대리 때 과장 때 막 그러잖아요. 반장님 몇 루베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 한 5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대 딱 시키잖아, 무전기로. 그쵸? 예. 근데 5대 처음 못 쳐. 항상 6대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나중에 그게 막 치마균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그래갖고 내가 아예 품질 확보하게 그냥 그 보호하고 기둥만 치세요. 자리 잡고 칩시다. 어차피 뭐 그 일체화 부분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쏟아 부으면,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기둥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타설할 때. 기둥이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보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둥 한 요 정도까지만 타설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얘도 요 정도까지만 타설해. 그리고 나중에 자리 잡았으니까 다음날 여기 타설하게 되면 1차가 되지 뭐. 그죠? 예. 그게 요령이라고, 공구리 타설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공구리 타설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새 파로제 때문에, 옛날에는 파로제 없었으니까 밤 늦게까지 어떻게든 1차 타설을 했지. 근데 요새는 그게 자리 잡고 나서 펌프카 돌면서 하려면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펌프카 2대 돼버리면은 업자 열받아. 그쵸? 800루페 치면서 겨우 5호짜리 2대 돼봐. 5호짜리 펌프카 여러분 하루에 얼마인 줄 알아요? 180만 원인가? 160만 원인가 그래. 6기짜리가 240인가 그렇고. 업자 열받아갖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업자도 고려해야 되죠. 또 공구리 타설하면서. 예, 업자가 까지면 어떻게 되죠? 소장님? 예, 업자가 까지면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라 멱살 잡으러 오죠. 소장한테. 예, 제가 진짜 소장할 때, 현장 소장할 때 정산할 때마다 열받았어, 내가. 정산할 때마다 하도 멱살을 잡혀가지고 내가 업자한테. 예, 그래갖고 내가 감리 단장 갔어요. 열받아서. 예, 짜증나서. 소장할 때 내가. 하여간 그랬다. 예, 그래서 치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문제 4번. 유리공사, 로이유리 코팅 방법 특징 및 적용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조건은 유리공사죠? 자, 로이유리는 어디서 사용해? 유리공사지. 문제 조건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쵸? 내 말대로 거의 존중하는 문제들이 있어, 없어? 80% 이상이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로이유리에 대한 코팅 방법하고 특징, 적용성 물어본 게 뭐예요? 3개 물어봤죠? 케이션 1, 2, 3. 그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문제 5번. 도심지 초고층 공사에서 철골 세우기의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도심지 초고층 현장이에요.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도심지 초고층 현장이 됐든, 아니면 고층 현장이 됐든, 저층 현장이 됐든, 철골 세우는 방법이 틀려? 자, 여러분, 철골에서, 나도 철골공사, 오피스 공사를 해봤지만, 도심지에서 철골공사 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아. 세우는 방법은. 단지 자재 반입만 틀려. 왜? 도심지공사에서는 자재 반입을 낮에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교통량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밤에 들어와야 돼. 밤에. 그래갖고 맨날 열방 깠어. 열받게 진짜. 그때는 그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철야 수당도 안 주고 말이야. 어? 그쵸? 예. 요즘에는 좀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밖에 없어. 똑같아. 그쵸? 그러면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심지 초고층 공사하라고 존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결국에는 철골 세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는 건 뭐야? 철골 세우기죠? 그쵸? 그래서 단계별 유의사항 그 철골 세우는 방법 자재 반입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이제 먹매김서부터 되겠지. 철골 가공하는 거, 공장 가공하는 거, 그쵸? 맞죠? 공장 가공하고, 그 다음에 자재 반입하고, 자재 반입할 때 검수하는 거. 단계별 유의사항 적어주면 되지, 순서를. 그 다음에 검수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먹매김 해야지, 그쵸? 예, 기초공구리 타설하고 나면 먹매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고가나, 고정, 가동, 나동, 앵커도 조립해야 되잖아. 그쵸? 주각부 세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기둥 세워야 되지. 보 세우고 예비 조립하고 본 조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수정 세우기 작업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철골이 뭐 있어? 임팩트 그냥 갖고 조지면 되지. 그리고 나서 내압 피복하면은 철골공사는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순서별 단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외부 석재공사에서의 화강석의 물성 기준, 화스너,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 문제 선택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야, 물성 기준 진짜 알고 쓰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짜. 인간적으로. 기준이야, 기준. 따라합니다. 기준은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면 오늘도 또 날라갔네. 예. 기준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왜? 기준은 누가 만든 거야? 정부에서 만든 거야. 그죠? 국가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법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 예, 오늘도 또 날아갔죠. 예, 그러니까 걔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공부 안 하지 마. 발표 날 때까지 빨리 나와고 공부하는 게 장땡이야. 그렇죠? 오늘 총평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좀 오늘도 좀 가슴이 좀 가벼워지죠. 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소장님? 그렇죠? 예. 맞아, 틀려. 소장님, 여기 지금 귀 잡고 있는 소장님한테 내가 물어본 거야. 그쵸? 예, 공부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파스너의 품질 관리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4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건설 리스크 관리 대응 전략과 건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문제의 조건은 뭐야? 건설이죠? 건설 존중할 필요가 있어, 없어? 모든 산업이 다 리스크는 있어요. 클레임도 있고. 근데 조건은 건설이야. 존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허구한 날 그냥 클레임 걸리고,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삼성에서 컴플라이즈 내는 이제 컴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컴플레인 맨날 걸잖아. 그쵸? 협력업체 소장들이 걸핏하면.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진짜 담수 시험을 했는데, 밑에 석고보드를 쳐놨어. 내가 1층에다가. 근데 2층에서 경로당 그 커뮤니티 센터 하면서 경로당에서 담수 시험을 했는데 물이 샜어요. 석고보드가 다 젖었어. 그래갖고 내가 그때 애들 시켜가지고 나까지 올라가서 이제 휴지로 다 닦아서 걸레로 닦고. 그래서 이제 방수 소장한테 야, 이거 세면 되겠냐. 열받아갖고 한마디 했더니 뭐 시공하다 보면 셀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소장님? 예,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니네 나한테 컴플레인 못 걸지? 못 걸지? 하면서 약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118, 따라와. 세대 안으로 들어가고 조져버렸죠, 그냥. 예. 그리고 감사실 끌려왔어요. 예. 감사실 가서 심할서 쓰라고 심할서 쓰고 그냥 사표 내겠다고 해서 안 나는다고. 와, 그냥 하여간 협력업체 소장인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진짜. 그쵸? 예. 그런 종인데,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고 클레임이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니까 결국에는 건설 산업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고 건설 분쟁 클레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흙막이 계측 관리의 목적, 계측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및 계측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죠.
요것도 이제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계측 관리의 목적, 수립식 고려사항, 종류, 다 기술 지침, 잠깐만. 그림도에 나와 있어요. 길잡이에 나와 있고. 예. 진짜로 나와 있어. 거짓말 아니야. 그거 그대로 여러분 갖다 적으면 돼. 단지 그게 분산됐을 뿐이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 배근 오류로 인한 콘크리트 피봉 두께 유지가 잘못된 경우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건을 존중해줘야 돼, 말아야 돼. 철근 배근에 오류가 있대. 소장님, 우리 김한진 소장님 나 좀 봐봐.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문제의 조건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존중할 필요가 있나? 나 좀 쳐다봐. 따라해봐. 시작. 오늘도 또 떨어졌네. 예.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철근 배근이 오류가 생기면 당연히 피복 두께 안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존중할 필요가 있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딱 보면은 내가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순간적으로 가슴이 떨려.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선택했네. 왜? 존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네. 여러분, 철근 배근 오류가 생기면 당연히 피복 두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 수직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에? 근데 도면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수직 철근이 있고 수평 철근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단면으로 도면에는 분명히. 근데 배근을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 갖고. 그럼 피복 두께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철근 배근 오류가 생기면 당연히 피복 두께 안 나오는 거야. 그 존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의외로 이거 되게 많아, 생각보다. 철근쟁이 아저씨들이 특히 요새는 중국 사람하고 우즈베키스탄 애들이 요새는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골 때려. 한국말 오줌 싸지 마세요. 중국말로 오줌 싸지 마세요. 그 밑에다 영어로 오줌 싸지 마세요. 밑에다가 우즈베키스탄 말로 또 4개 써놨어. 하여간 요새는 다국적이야, 다국적. 그쵸? 글로벌화 되고 있어요. 건설 현장도. 예. 그래, 당연히 피복 두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 점검 나가보면 또 내가 소장할 때도 그랬고, 감리 단장할 때도 많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왜? 도면 잘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런 거 좀 지적을 해줘야 돼. 그래, 피복 두께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철근 배근 오류죠? 그쵸? 문제 조건 존중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 없단 말이야. 예. 이 현장 경험이 없는 교수들은 이걸 잘 몰라. 뭐 사당에 있는 S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양재동에 있는 그 H학원 같은 경우는 잘 몰라. 왜? 현장 경험이 없거든. 백모 교수도 그렇고 서모 교수도 그렇고 다 학원에만 있어도. 근데 우리 교수진들은 다 현장 소장 출신들이야. 나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거 설명해 줘야 내가. 그죠? 예. 그런 거고 구조물에 미치는 피복 두께 안 나오면 당연히 중성화지 뭐 말이 필요 없지. 그쵸? 예. 중성화는 따라합니다. 염중알. 따라합니다. 중성화는 염중알, 동원건, 진, 충, 파, 마. 예. 걔가 중성화야. 뭐 어렵게 생각할 때 뭐 화학적 작용이 어떻고 뭐 기상적 작용이 어떻고 다 그런 거 생각 그냥 염중알, 동원건, 진중파마 그거 외우시면 돼요. 걔가 중성화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교수님 그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지 너 소장님 나한테. 시간이 없어. 네, 5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벌써 5시 10분이야. 자, 문제 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준 양생 28일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로 정하는 이유. 압축 강도 시험의 합격 판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죠. 자, 나 좀 봐봐요. 나 좀 봐봐. 설계 기준 강도 28일 강도를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게 압축 강도 아니야? 물어본 게 앞에 장황하게 줬으니까 28일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로 하는 건 또 뭔가 또 순간적으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쵸? 예. 결국은 압축 강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설계 기준 강도가 예를 들어 갖고 400메가파스칼이다. 그쵸? 공구리 그 강도 자체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은 몇이야? 고강도 콘크리트죠? 30메가파스칼, 24메가파스칼, 뭐 18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왜 우리 송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 앞에 나와 있는 건 뭐야? 굵은 골재. 그쵸? 25. 그쵸? 거의 대부분이 25mm야. 초고층 칠 때 보통 내가 30층 이상짜리 43층짜리 한번 해봤었는데 43층짜리 할 때만 그때만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할 때 그때만 40mm였어. 40mm 골재가 굵은 골재가 거의 대부분 25mm야.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예요? 저 18이다, 24다, 27이다, 3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뭐야? 강도죠? 걔가 설계 기준 강도야. 그럼 도면에 나와 있으면 뭐야? 도면에 노트라고 나와 있잖아 옆에. 그쵸? 그리고 FCK 몇 메가파스칼 이렇게 콘크리트 철근 나와 있잖아. 철근은 SD 몇 메가파스칼 이상 나와 있고 SD 400, SD 300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쵸? SD 300은 통목밖에 안 써요. SD 400밖에 없어요. 건축은. 네?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표준 양생 28의 강도, 설계 기준 강도를 정하는 이유 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마음이 어려워져. 그쵸? 예. 네. 근데 결국엔 뭐야? 압축 강도 시험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압축 강도에 대해서. 그쵸? 예. 네. 그리고 설계 기준 강도가 뭐야? 결국에는. 설계 기준 강도가. 콘크리트 강도도 강도지.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강도. 그게 설계 기준 강도지.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래갖고 나와 있는 게 뭐야? 정하는 이유가, 거기 보면은 35 이상일 때, 이하일 때, 그 얘기 나와 있잖아. 불합격 조치까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일 강도는 뭐야? 7일 강도 하는 이유는? 예? 7일 강도 왜 하는 거예요? 예, 거푸집 타령 때문에 하는 거지. 귀지. 예. 근데 거의 대부분 거푸집은 다음날 다 뜯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예. 뭘로 체크하죠? 10m 햄마로. 예. 참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10m 햄마 할 때도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쵸?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현장 가설 사무실에 있는 매트 기초로 때리면 되죠. 그럼 강도 다 나오죠. 예. 갑자기 눈을 깜빡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인 그 여성분의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죠. 해봤다는 얘기죠. 예. 왜 웃어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6번. 최근 법정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결국은 뭐예요? 주 52시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 주 52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 118회 시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합성된 구조로 출제된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 수험생들한테는 쉬운 느낌은 있지만 변별력을 추정하여서 고를 수 있다. 합격자를.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19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평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